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챙기는 특별한 시간, 건강 스페셜의 유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입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이 임플란트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네. 저희도 건강 스페셜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인 만큼 유태영 원장님께서도 네. 임플란트 환자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환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좀 상담을 하나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통증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 하면 많이 아픈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임플란트가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고령층에서 많이 했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최근에는 또 네.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충치 이런 질병 때문에 맞아요. 시야를 상실한 경우라고 하면 좀 젊은 층에서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빼고 그 당일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네. 일명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란 무엇인지 네. 어떤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지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박승준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정말 환해졌어요. 네. 네. 자,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볼 텐데, 임플란트라고 하면 이게 뭐 발치부터 잇몸뼈의 안정까지 네. 순차적으로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환자분의 상태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임플란트에 식립하는 시기도 다양하게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네. 박승준 원장님. 네.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식립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치아기를 이제 발치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네.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언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할까입니다. 치조골이 손상되지 않고 초기 고정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 식립할지는 간단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발치할 치아의 주위에 치조골이 많이 손상된 상태이거나 치은 퇴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분류법인 ITI 트리트먼트 가이드에서 보고된 분류에 의하면 발치와의 치유 과정에 기초하여 발치 후 식립 시기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실게요. 1단계는 발치하고 동시에 식립, 오늘의 주제인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입니다. 2단계는 발치하고 어느 정도 잇몸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할 때 식립을 하는 방법이고요. 3단계는 어느 정도 방사선학 쪽으로 치조골 재생이 일어난 이후 식립을 하는 방법. 4단계는 완전히 치유가 된 이후 식립을 하는 방법으로 6개월 이상 기다리고 식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기별로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 같긴 맞습니다. 한데 당연히 누구나 다 1단계 그냥 일을 빼고 나서 바로 이런 뭐 비어있는 시기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러지 않고 또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네. 임플란트의 그 일반적인 일단 시술 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를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선 이제 발치를 시행을 합니다. 발치를 뽑은 자리, 발치와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최소한 2개월 정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발치한 부위에 염증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대략 6개월까지도 기다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려서 발치와가 충분하게 아물었다 판단이 되면 픽스처라고 하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잇몸뼈 안에 심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처음에는 1단계는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됩니다. 이건 발치와가 한 6개월 정도까지, 뭐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충분히 아물었다
할 때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 기둥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도 거의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다렸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만큼 기다렸다, 충분히 굳었다 판단이 되면 인공 치아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네. 통상적인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기다렸다가 뭐 1차 수술 그리고 한 2차 수술까지 네. 이런 과정들을 다 합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의 주제인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 경우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기에 한 번에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원장님, 이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사진에서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일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를 빼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개월에서 거의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또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 초기에 이 발치부터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어서 최소한 임플란트 원래의 기존 수식보다 한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좀 단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네. 2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상당히 긴 시간이 단축되는 거니까 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네.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당연히 선택할 하고 것 싶을 같아요.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걸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음. 원장님,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 부분보다 일단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네. 드릴 건데요. 앞에 사진에서 보면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략적으로 크게 나눴을 때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쪽 사진을 보면 환자분 이제 치과에 내원했던 환자분 사진인데요. 치아 주위에 염증도 많고 주위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발치를 하고 이 부분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이제 고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위에 이 치아를 빼고 났는데 너무 뼈가 없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임플란트를 고정할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임플란트에 이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충분한 잇몸뼈가 없는 경우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처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치아 주변에 기존에 염증이 너무 많았다라고 할 때는 이 충분한 뼈가 없는 것도 있는데 이 염증들이 다시 임플란트를 이곳에 식립을 했다라고 할 때는 염증들이 남아서 임플란트에 다시 또 재발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염증을 싹 긁어내고 어느 정도 이 염증이 다 사라졌다, 치유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 임플란트를 좀 지연해서 식립을 하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발치한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너무 얇거나 너무 물렁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는 심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고정이 좀 필요한데요. 치아의 잇몸뼈가 너무 얇다거나 너무 물렁하면 이 임플란트가 고정돼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사실 임플란트는 결론적으로는 잇몸뼈에다가 잘 고정이 돼서 오래 잘 쓸 수 있어야 맞아요.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잇몸뼈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고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네. 기간을 많이 단축해준다 이런 맞습니다. 장점은 있는 게 네. 확실한데 원장님 또 다른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 치료 기간의 단축이겠네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치아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또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 마취를 하고 또 수술을 하는 이러한 두 번의 수술을 하는 과정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뺄 때 한 번에 임플란트까지 식립하니까 수술을 2번 하는 두려움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환자분들께서 비용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 비용 부담보다는 이 수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더 많이 두려워서 병원을 안 오시고 임플란트를 고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를 뺄 때 같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 건데요.
치아를 빼고 나서 발치창의 치유 능력을 가능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치아를 빼고 나면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치아 안에 이제 피가 차 있는 상태인데요. 이 피가 차 있을 때 우리 몸은 이 안에서 이제 뼈 안에서 치아가 빠졌다라고 인식이 되면 이 부분을 열심히 뼈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뼈가 되는 좋은 성분들이 나오고 있을 때 이 사이에 임플란트가 들어간다면 임플란트가 뼈로 둘러싸이는 어떤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점으로는 치아를 빼게 되면 우리 몸의 치아들은 한번 다 매우 밀접하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치아가 하나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 밀접한 부분을 다른 옆에 치아들이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치아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는 사진도 치아를 뺀 지 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다가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이셨는데요. 치아를 뺀 자리로 옆에 치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굉장히 건강하신 환자분들이라면 이 움직임이 훨씬 더 적을 수는 있는데 잇몸이 많이 안 좋다, 이미 다른 치아들도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치아를 빼고 나면은 이 부분으로 치아들이 들어오는 이러한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들은 치아를 빼고 나서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반대쪽 위쪽에서 치아들이 내려올 수 있는 치아들을 묶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치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치아들을 어떤 식으로 좀 고정을 해 놓습니다. 치아들이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장점으로는 잇몸뼈의 흡수를 방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치아가 빠지고 나면은 그 주위에 잇몸뼈는 원래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만한 뼈가 있었다 그러면 점차 이 뼈는 치아가 없는 뼈가 되기 때문에 쓰지 않아서 점차 흡수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 뼈에 따라서 그 둘러싸고 있는 잇몸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금니라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잇몸이 줄어들고 나면은 그 부분만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중에 얻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은 잇몸뼈 흡수와 이런 잇몸의 수축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장점들이 참 많고 그리고 잇몸뼈의 흡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잇몸뼈가 흡수가 된다는 게 잇몸을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 녹아내린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치아가 빠지고 나면 잇몸뼈가 흡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양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떤가요? 이런 것들은?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아를 빠지고 나면 그 부분의 뼈는 안 쓰는 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지 않는 조직들은 점차 위축이 됩니다. 네. 예를 들자 그러면 다리가 골절이 돼서 한쪽 다리에 깁스를 했다. 이럴 때 나중에 깁스를 풀고 나면 반대쪽 다리에 비해서 이 깁스를 했던 쪽 다리가 좀 얇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불용성 위축이라고 하고 디스유저 어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잇몸뼈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의 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피를 유지를 하는데 치아가 빠지고 나면 이 부분의 뼈가 안 쓰는 뼈가 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되는 양은 개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03년에 스크롭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치 후 첫 3개월 동안은 치조골 폭의 한 30% 정도가 줄었고 발치 후 1년 뒤에는 치조골 원래의 폭경의 거의 50% 정도가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보면은 뭐 네. 3개월 이내에 30%가 줄어들고 1년 뒤에 뭐 절반으로 남는다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뭐 100%다 했을 때랑 그리고 뭐 30%나 50%가 줄었을 네. 때랑은 정말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또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게 되면 더욱 더 실감 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준비되어 있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사진과 같이 보실 건데요. 가장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 병원에 이제 얼마 전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위에 이제 상악 사진인데 뒤쪽 어금니들이 빠진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어금니 부분들이 지금 없이 병원에 좀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어금니들이 없다 보니까 점차 이 작은 어금니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힘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이유는 이 작은 어금니들이 흔들려서 씹을 데가 없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럼 원래 통상적인 방법으로 따지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 작은 어금니들을 빼고 거의 뭐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고 또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회복되는 데까지 걸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가능한 좀 빨리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드리자라는 판단 하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였고 치아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물론 이제 환자분의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거의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다시 씹을 수 있게 회복을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사진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가장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앞니 부분입니다. 처음에 환자분께서 이제 내원하셨을 때 치아가 흔들린다, 부딪혔는데 흔들려서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방사선 사진을 찍어봤는데 치아가 안쪽에서 부러져 있는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났더니 이제 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아를 빼자라고 판단을 하고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앞니가 그냥 빼고 비어 있는 상태로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오신 당일날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연결을 하고 그 위에 임시치아까지 바로 연결을 해서 그 오신 당일날 바로 앞니까지 만들어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되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잇몸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옆에 완성된 사진을 보시면 잇몸이 옆에 치아랑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잘 맞췄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또 젊은 여성분이라고 하니까 특히나 많이 신경 쓰였을 것 같은데 이 신경이 정말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도 네. 자연스럽게 보여가지고 맞아요. 자연 치아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이렇게 뭐 한두 개 치아에서 좀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여러 개 좀 전체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이런 경우에도 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네. 이제 꼭 한두 개 케이스에서만 가능은 한 건 아니고요. 네. 전체 케이스에서도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충분히 가능은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체 치아들이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정도로 치아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치아들 전부들 잇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케이스 중에 주위 치아의 잇몸뼈가 좋지 않은 경우, 주위 잇몸이 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전체 치아를 다 발치하는 경우들은 보통 이렇게 잇몸뼈에 염증이 많은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잇몸뼈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는 무리해서 심을 필요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시간을 확실히 절약할 수 있고 장점이 많은 거는 알겠지만 확실히 이건 이 치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에 가능한 케이스들에 있어서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든 일반 임플란트든 물론 잘 심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잘 심었으면 오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엔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자, 원장님. 네, 임플란트는 보통 이렇게 수술만 하고 나면은 그냥 끝이야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 네. 참 많죠. 네. 네,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명을 관리하는 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네.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진짜 많은 환자분들께서 말씀을 네. 하세요. 임플란트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네. 병원 안 와도 되겠지. 이제 여기서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딱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남은 원래 치아들, 원래 타고난 치아들도 건강하지 않게 돼서 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간에 들어간 이런 임플란트가 완벽하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오랜 기간 임플란트 시술을 해보고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경험해 봤을 때 임플란트를 잘 심고 잘 씌워드리는 게 여기까지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거보다 그 뒤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임플란트를 오래 쓰고 편하게 쓰는 데 대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하실 때 그 전에 뭐 당뇨나 아니면 치주 질환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뼈가 너무 없어서 힘들게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들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뼈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뼈가 없는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될 경우들은 더 이제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더더욱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게, 아무리 정말 잘 심어놓고 임플란트 위에 크라운이 들어갔다고 해도 만약에 유지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 빈도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 스페셜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임플란트 식립만큼 중요한 게 정말 유지와 관리이긴 한데요. 저희가 큰 비용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또 고생스럽게 네. 했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기간이 걸렸는데 네. 이거 정말 평생 쓰고 싶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 치아도 평생 쓰라고 나온 치아이지만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잇몸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실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네. 하루아침에 이 구강 습관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치과를 멀리하거나 있을 때 어느 날 잘 쓰지 못하고 임플란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한번 앞에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이런 수명을 좀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잇몸 문제입니다. 그 치주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두 번째는 그 임플란트 자체와 그 임플란트 씌우는 부분에 이러한 원인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마지막은 이런 전신적인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고 씹는 이런 입 안은 치아와 치조골과 그걸 덮고 있는 잇몸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뭐 뜨거운 음식도 있고 차가운 음식도 있고 단 음식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균들도 공기 중의 세균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입을 통해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입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입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고요.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균들이 있으면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우리 입 안에 있는 세균들은 서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순간 관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잇몸병이 생기게 하는 이런 세균들이 더 세력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잇몸병이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치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씹는 힘을 저자갑이라고 하는데요. 이 씹는 힘 같은 경우는 손으로 내는 힘보다 거의 10배 이상 강한 힘입니다. 이렇게 씹다 보면은 치아가 부러지는 일도 있고 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임플란트 위에 씌워놓은 치아들이 부러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우리 입은 계속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강 내에서 임플란트를 오래 좋게 관리를 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유지 관리는 굉장히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주변에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 중에서 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임플란트에는 자연 치아와 다르게 충치가 안 생긴다. 이래서 좀 치과를 멀리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우리가 또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주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치아 주변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하는데 임플란트 문제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이란 말이에요. 네.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염증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뭐 생길 수가 있는 건지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 사진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경우의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임플란트 주위에 이렇게 빨갛게 잇몸이 부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점차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는 뼈 안에 식립을 했는데 그 뼈가 점차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임플란트가 뼈가 내려가고 잇몸이 내려가서 이렇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염증이 생기는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는 우리 몸의 자연 치아와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치주인대라는 부분인데요. 자연 치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이 뼈와 자연 치아 사이에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뼈에다 심을 때 이런
치주인대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치주인대의 역할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자갑을 치아를 씹을 때 이 부분은 어떤 힘을 좀 받아주는 완충 작용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세균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임플란트에는 이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러한 힘들을 그리고 이러한 세균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플란트에 염증이 초기에 생겼다. 그 초기에는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원래 자연 치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건강한 임플란트는 이렇게 뼈와 잇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잇몸에만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잇몸 뼈까지 녹는 이 밑에 임플란트 뼈까지 염증이 생긴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초기에 임플란트 주위에 이제 치태랑 음식물들이 관리가 안 돼서 껴 있습니다. 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이 균형을 이루다가 음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껴 있다라고 하면은 세균들이 달라붙어서 왕성해집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잇몸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더 진행이 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잇몸이 좀 들뜬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잇몸에서 찝찝한 맛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입안에서 구취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보면 그 잇몸을 살짝 좀 눌러보면 그 안에서 하얀색이나 노란색처럼 고름이 쭉 하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찝찝한 맛이 나거나 아니면 구취가 나게 하는 이런 고름들이 임플란트 밑에 생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자연 치아랑 다르게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도 초기에는 거의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치아처럼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염증이 생긴다고 흔들린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이 부분들이 점차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없을 때도 그냥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초기에 처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 주위염은 증상이 없이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으니까 아무 증상이 없으셔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주위염이 뭐 누구에게나 꼭 다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어떤 경우에 잘 발생되고 또 어떤 경우에 악화가 될 수 있는지요, 원장님?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잇몸이 안 좋게 되신 분들 아니면 혹은 좀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주 질환이 굉장히 많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당뇨는 이제 혈액 공급 자체가 좀 감소되고 감염의 위험력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주염이 발생 빈도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강건조증도 치주염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요. 이러한 전신질환 외에도 흡연이나 아니면 너무 센 저자갑도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주염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임플란트 주위염도 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치주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뇨나 고혈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신경을 써서 정기 검사를 받아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전신 질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정기 검사를 또 꾸준하게 받아주셔야 네.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했다라고 하면 네.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네. 이 임플란트 주위염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게 되나요? 네,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연 치아와 치료 방법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첫 번째는 깨끗하게 좀 해주는 건데요. 사진이랑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사진에서 보시면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찌꺼기들 그리고 아까 쌓였던 그 음식물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이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보통 스케일링 받으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혹시 부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 주위에
잇몸 주위에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항생제 복용을 해서 좀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나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부분을 나사를 풀러서 직접 제거를 하고 그 하방에 있는 잇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기도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빼려고 할 때 환자분들이 놀라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임플란트 빼는 거 아니냐? 근데 임플란트 빼는 게 아니라 이거 부분 빼서 청소하고 다시 넣는 거니까 너무 놀라시지 말고 이제 그러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위쪽 청소만 해서 처치가 되면 좋은데 이게 더 진행이 돼가지고 잇몸 뼈까지 좀 녹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이제 마지막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에 이런 뼈가 녹아서 이 침입한 픽스처가 노출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들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임플란트 식립하실 때처럼 잇몸을 열어서 이 주위에 뼈와 임플란트 사이에 있는 찌꺼기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려간 뼈 부위에 다시 뼈 이식을 해서 뼈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임플란트가 뼈가 노출된 상태까지 왔다라 그러면 정말 회복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원래 치아를 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보다 임플란트를 뺀 자리에 임플란트가 다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빼게 되기 전에 꼭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임플란트 뭐 잘못됐을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재시술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모든 치료가 사실 재치료가 가장 어려운 거긴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사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염증을 발견했을 때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으니까 치과 정기적인 검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발생한 치아 주위염, 임플란트 주위염 어떤 게 있는지 좀 사례를 보면서 알아볼까요? 네, 여기 병원에 또 오셨던 환자분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환자분께서는 이제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고 임플란트 주위가 자꾸 붓는다, 아프다 하시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사진을 찍어봤었는데요. 보시면 저기 동그라미 친 부위가 임플란트 나사가 좀 풀려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잇몸이 좀 부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임플란트 나사 부분들을 다 풀어가지고 한번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 이 뺀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음식물들이 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잇몸에서도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염증도 있고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경우는 실제로 이 임플란트 부분을 빼서 아래 하방 부분을 청소를 해가지고 아까 나사 풀린 부분도 꽉 조여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나서는 잇몸 붓기도 가라앉고 아픈 것도 가라앉으셨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어떻게 보면 좀 초기에 예방한 케이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나사가 풀려서 흔들리는 경우에도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네요. 그죠? 네, 이걸 바로바로 제때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임플란트에 주위염이 발생하는 걸 본인이 자각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네. 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스스로 어떤 부분들을 자각하고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진짜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환자분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내가 생겼구나 병원을 오시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럼 네. 정말 좋을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도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내리실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임플란트 주위를 양치를 한다, 혹은 이제 치실로 관리를 한다, 아니면 치간 칫솔을 관리를 한다 하고 있는데 피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냥 좀 일시적으로 잇몸이 부어서 피가 난다 이런 경우들은 또 금방 피가 안 나게 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계속해서 피가 나는 게 안 줄어든다, 피가 계속 묻어나온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과에 꼭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좋은 질문했다고 칭찬 받았는데 저도 좀 칭찬 한번 받고 싶은데 이렇게 자가 진단하고 네. 치료하는 방법 정말 좋죠. 네. 저희가 양치질하고 잘 관리하면 네. 좋은 거 알지만 사실 또 본인이 잘 모를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아무래도 치과에서 검진 받고 좀 뭔가 관리하는 방법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뭐 엑스레이 촬영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 네. 엑스레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엑스레이 촬영 꼭 필요한 거죠? 아, 네, 그럼요. 꼭 네, 필요합니다. 네, 제 질문 잘했죠? 아우,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정유미 MC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찍어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일단 한번 내원을 하시면 이런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또 이 환자분들께서 아파하시는 증상, 그 주위의 잇몸의 염증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긴 부분을 판단해서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풀러서 소독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수술적인 방법을 해서 회복을 시켜드리고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관리를 못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의 환자분들이 계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치과에 꼭 내원하셔서 어떤 상태다라는 걸 들으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는 한번 받고 나면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자연 치아처럼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연 치아처럼 여러 가지 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에 대해서 잇몸 치료를 받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로도 잇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비용에 대한 부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흔들린다거나 하지 않아서 환자분의 본인 치아처럼 치아가 나 아프다라고 표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프기 전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 검진을 꼭 챙겨주셔야 된다는 네. 거 잊지 마셔야겠죠. 네. 그렇다면은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 이외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혹시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거나 혹은 임플란트가 깨지는 경우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원장님 혹시 이제 임플란트 수술한 후에 내가 임플란트 수술한 뒤에 갑자기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라든지 뭐 네.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굉장히 네. 많으시죠. 그렇다면 뭐 임플란트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앞서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네.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돼 있고 흔들리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실제로 임플란트 자체가 흔들리는 과정까지 오면은 이제 이때는 조금 더 심각한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것 외에도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는 원인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에 사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임플란트 어떤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처음에 심었던 임플란트 이 픽스처가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임플란트 기둥을 연결하는데 이 기둥 부분이 나사로 꽉 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접착제를 통해서 치아를 붙여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나사가 풀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임플란트가 또 흔들릴 수가 있겠고요. 그 위 기둥에다가 크라운을 접착을 했는데 이 접착력이 약해졌다 싶을 때도 이게 흔들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오셔서 이 부분은 나사는 다시 한번 꽉 조이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 부분이 흔들리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힘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저자갑이 계속 될 때 이게 단단하게 꽉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임플란트에 씹는 힘을 뼈에다가 그대로 전달을 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사가 흔들리는 채로 그대로 저자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흔들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힘이 전달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에서 다 흔들리는 이 임플란트에 나사가 부러지는 일도 있고요. 혹은 임플란트에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심어놓은 픽스처가 보통은 찢어진다고 이제 저희는 말을 하는데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플란트 자체를 빼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임플란트 구조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 구조가 네. 혹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나사를 풀어서 또 교체할 수 있고 이런 맞아요. 장점이 있는 네네. 반면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또 검진 잘 받고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뭐 나사 풀리는 걸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 이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 풀리는 데 대해서 풀리지 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동영상 하나를 보시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밥은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일은 씹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근잘근 음식물을 씹어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영상처럼 따라해서 해보시면 천천히 껌을 씹는다 생각을 하고 이를 앙앙 물어보시면 실제로 치아가 그냥 딱딱 어떤 블럭처럼 맞물려서 그냥 딱딱 위아래로만 씹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미끄러져서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견치 유도 가이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견치가 아닐 때 어떤 이렇게 치아에 씹히는 부분들을 유도해주는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치아가 씹힐 때 앞에 송곳니 부분에서 먼저 닿고 치아의 어금니들이 순차적으로 닿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송곳니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치아를 쓰다 보면 치아가 계속 닳겠죠. 그래서 송곳니가 점차 갈려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갈려나가는 초반에는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런 가이드 역할을 뒤에 어금니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뒤에 동그라미 치신 부분 보면은 이 가이드 역할을 어금니에서 하다 보면은 어금니가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송곳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카롭게 생겨서 이러한 힘들을 비껴서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금니는 실제로 구조가 이렇게 씹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런 역할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치아가 이렇게 갈려나가고 깎여나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금니에 힘이 작용이 되다 보면은 어금니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이 어금니 안에 있는 신경들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혹은 이렇게 치아가 계속해서 마모가 돼서 갈려 나간다거나 정말 심한 경우는 치아가 파절돼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 나는 양치도 잘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잇몸 관리도 잘하는데 왜 치아가 흔들려요? 아니면 왜 치아가 이렇게 갑자기 시릴까요?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송곳니가 자기 역할을 못해서 이러한 가이드들이 어금니들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깨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우리 몸에 많은 치아가 있지만 네. 송곳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송곳니가 제 역할을 못 해준다면 다른 치아들이 잘 깨지기 쉽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방금 보여주신 영상과 더불어서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얼마 전에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갑자기 어금니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좀 오셨는데요. 실제로 어금니가 다른 부분들 양치도 굉장히 잘하시는 환자분이었고 잇몸병도 별로 없고 근데 어금니만 흔들리고 사진도 찍어봤는데 어금니 주위에만 잇몸뼈가 녹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원인일까 이 부분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앞에 송곳니 부분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송곳니 가이드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양옆으로 이제 치아가 씹히는 거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송곳니뿐만이 아니라 뒤쪽 어금니들도 역할을 많이 못하고 거의 맨 끝에 어금니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어금니 같은 경우들은 씹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옆으로 갈리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어금니에 모든 힘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금니가 상한 상태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 역할인데요. 치아를 단지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잘했다가 중요하다기보다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가 빠지게 됐는지, 다른 부분 때문에 이가 빠지게 됐다면 임플란트를 해도 똑같이 이렇게 빠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뭐 송곳니가 잘 닿지 않아서 어금니가 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좀 미리 알면 좀 대비를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나는 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질긴 걸 드셨다, 아니면 껌을 씹었다, 아니면 질긴 고기를 먹고 났더니 갑자기 이가 아프다라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이제 원래 잇몸이 약해져서 그러신 경우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잇몸 평소에는 그냥 밥 먹을 때는 아픈 것도 없고 괜찮다 하다가 질긴 것만 씹으면 아프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은 껌이나 고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줘서 씹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가이드 부분이 치아의 어금니 부분에 더 많은 힘을 줘서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잇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평소에는 음식물에 안 끼다가 질긴 것만 먹으면 이렇게 치아가 잡혀서 흔들리다 보니까 음식물들이 더 많이 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송곳니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양하게 옆에 있는 치아들이라든가 네. 잇몸 상태를 안 좋게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송곳니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뭔가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네. 어떻게 하면 이 송곳니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곳니가 많이 결국 닳아가지고 자기 역할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부정교합 때문에 송곳니가 자기 위치에 없어서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송곳니에다가 어쩔 수 없이 송곳니를 깎아서 원래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씌워준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미세하게 모자란다라고 했을 땐 송곳니에 뭐 레진이라는 접착제로 치아를 좀 더 쌓아서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송곳니에 쌓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미세하게 어느 한 부분만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만 치아를 조금 더 갈아줘서 힘을 조금 덜 받게 해주면 치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는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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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뭐 저희가 네. 또 자기 관리랑 이런 네. 것들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임플란트 치료하고 나서 네. 자기 관리도 잘하고 또 치과에 자주 잘 네. 갔어요. 이랬을 네. 경우에 임플란트 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네.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임플란트 수명은 영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관리를 잘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영구적이다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제 임플란트 수명은 한 1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을 경우죠. 평균이 10년이다 보니까 짧은 경우는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자연 치아보다 더 많이 음식물들이 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음식물들을 관리를 끼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양치질, 치실 관리 그리고 가장 이제 워터픽, 요새 워터픽 기술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워터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진 찍어보고 잇몸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네. 당연히 양치질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에 내원해서 하는 거 정말 맞아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원장님도 그렇게 설명해주고 계시죠? 그럼요. 네. 앞서서도 계속 자주 반복했지만 임플란트의 유지 관리에서 가장 핵심은 정기적인 내원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 1시간 동안 진행됐던 건강 스페셜에서는 임플란트의 유지와 관리, 그리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건강 스페셜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건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